시장 이야기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예,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의 일봉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급락을 했고요. 하단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위로 올라서면 뭐 시장이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 심리적 호전이 좀 되지만 하단에 있으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밑으로 이제 꺾이면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 이 장대 원봉이고 그 다음에 3일간 소폭씩 반등했던 게 어제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좀 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밀렸다면 우리 시장도 어제 그런 일이 어제 큰 폭의 상승은 좀 없었겠죠.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이게 뭐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만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또 얼핏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 노이즈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악재 이런 부분보다는 노이즈들이 좀 상당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잘 버티는 견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이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제가 보기엔 밑으로 깨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중요한 리스크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난화 속에서 10일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시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방산주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블라울 캐피탈이 대출자산 매각과 환매 제한이 됐다는 것 때문에 금융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 가격, 비트코인, 뭐 오라클 브로드컴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오르고 내리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밑에서 빠져서 더 빠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는 빠지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도 보시면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볼까요? 이게 엔비디아잖아요. 몇 개월이죠? 거의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8월부터입니다. 이게 거의 반년 돼가네요. 참 답답하겠죠. 네.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답답하긴 할 텐데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도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렸거나 아니면 안 좋았거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작년처럼 안 좋았어. 네. 든든하죠. 미국 시장이 갖고 있어야 돼. 맞아. 근데 우리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심리적 상태에 있겠죠.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방향을 좀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하거나 뭐 GTC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GTC에서 전혀 새로운 다른 것들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걸 이제 보유 만약에 한다면 만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호실적이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GTC에서 내용들이 나왔는데 계속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박스권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박스권에 있고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있는 거는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차트는요 사람들의 심리가 투영된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보면 기술주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듣지만 뭐 다 빼고 주가가 빠지는데 무슨 뭘 호재를 얘기를 해.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기술주에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거는 뭐 작년 말 1월에 내내 미국 시장에서 IT ETF에서 자금이 빠진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3%, 코스닥 4.9% 올랐습니다. 코스닥을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뒤에 있나? 코스닥이 상승 후에 급등 후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코스닥인데요. 급등을 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런 선을 그어오는 겁니다. 급등 후에 상단에서 계속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나는 더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트를 많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또 강세이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이게 안 되는 애들은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그냥 종목도 똑같아요.
근데 이 상단에서 계속 있는 애들, 특히 횡보하면서 쭉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내가 왜 이게 계속 안 빠지고 옆으로 갈까요? 누군가 밑에서 자꾸 사니까. 사거나 아니면 매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력한 매도가. 네. 그래서 어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제 그 에코프로 이 강세 ETF에 보면은 코스닥 151위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2차 전지에 보면 뭐 에코프로 14% 오르고 3천대지 한 20% 오르고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근데 어제 종목을 쭉 봤더니 어제 코스닥 종목에 올라가는 것들은 뭐 반도체의 소부장들이 좀 올라가는 거 빼놓고는 개별 이슈 있는 거 몇 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시총 상위에서 그냥 오른 거예요. 상관없이 그냥 뭐 섹터나 정보 상관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고. 예, 시총 상위에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어제. 이래서 대장주를 사야 되나? 대장주. 특히 이제 빠졌다 올라갈 대장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죠. 5년 동안 들으셨죠. 예, 혹시나 싶어서 딴 거 사면 예. 결국은 대장주더라고. 아이,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더더욱이 ETF 시장이기 때문에 예.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이 그냥 다 올랐다. 어제 에코프로가 뭐 특별히 좋아서 삼성대학이 특별히 어떤 뉴스가 나와서 20%가 오르냐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150에 그 ETF에 개인들의 매수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고요. 이번에도 많았습니다. 어제도 1조 정도 들어왔어요.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2조 팔았습니다. 순서 개인은. 근데 외국인들이 1조 매수, 기관들이 1조 매수로 잡혔는데 금융투자가 9,500억 샀으니까 ETF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기관 위주로 어저께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좀 팔았습니다. 1조 정도 팔았어요. 기관들이 1조 6천억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1조 6천억 들어왔어요. 거의 대부분 ETF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4.86% 올라서 어제 19만 원을 넘겼죠. 그리고 19만 원 터치했고요. SK하이닉스는 1.59% 올랐습니다. 어제 두 종목 다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가 좀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모양이 다르죠. 차트가. 네. 그것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예요. 신고가를 돌파하고 연속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요. 이거는 SK하이닉스예요. 근데 이거 제가 왜냐면 SK하이닉스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걸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타이핑 하다가 네. SK하이닉스도 매도의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더 갈 거다라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순서가 좀 다른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더 오르는 예전에는 HBM 위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향만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더 상대적으로 오르는 것은 HBM의 가격 상승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크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HBM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네. 새로운 신규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생겼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하면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더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같이 가면 좋겠는데 같이 가는 날이 더 많죠.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엇갈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차트는 뭐냐면요. 어제 코스피의 분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분봉이에요. 예, 코스피의 분봉입니다. 그냥 일부러 저는 이걸 선물로 보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그냥 코스피 지수의 분봉을 가져왔는데 네.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그냥 공부 한번 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갭상승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어떤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장중 분봉의 장중 흐름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이걸 써오잖아요. 갭상승해서 어떻게 움직였다. 네. 그리고 또 뭐 마이너스 시작해서 어떻게 움직였다. 이걸 써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판단은 장중 흐름에 특히 선물의 장중 분봉을 보고서 판단합니다. 그 분봉 보고. 근데 아침에 갭상승해서 옆으로 쭉 갔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승해서 옆으로 가는 게 제일 센 거라니까요. 네. 이게 전형적인 강세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장중 저점을 깨지 않고 있으면 내가 뭔가 사고 싶었거나 내가 단기 거래하고 싶었거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밀릴까봐 뭐 고점에 잡쳐서 밀릴까봐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서 어제 굉장히 강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차트는 좀 가져왔고요.
미래에셋증권이 14% 올랐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상한가였고요. 현대차증권 29.2%. 상한가죠. 뭐. 중권주가 어제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강했으니까 당연히 뭐 지수가 3% 오르고 요즘에는 워낙에 이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수가 뭐 몇 퍼센트씩 올라가는 게 그렇게 체감적으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게 이제 그 또는 한 1%, 2% 빠져도 뭐 그거야 뭐 이렇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또 이제 체감적으로 막 급등하는 주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20%씩 막 이렇게 급등하는 게 있으니까 체감으로는 내 종목이 뭐 수익률이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 한 20% 났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못 느껴지는 네. 네,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마음이 급하다는 걸 좀 느껴지는 시장이다.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면서 PSK홀딩스가 21%, 유진테크가 18.7%, 원익QNC가 10%, 테스 8% 대표적인 장비주들이 어저께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 종목들도 올랐는데요. 하나솔루션 27% 올랐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삼성전기가 15.6% 올랐는데요. MLCC도 이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요 뉴스를 또 가져왔고요. 현대건설은 이제 원자력, 하나오션은 어저께 뉴스 제가 전해드렸죠. 미국의 조선업 부분 관련된 네. 뉴스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급등하는 현상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어서 요즘에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은 보고서를 내면은 곧바로 반응하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하던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얘기한 게 올랐다고 내가 얘기한 거 이렇게 오르지 않냐 그래서 되게 신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해체가 되게 많아졌죠. 예, 뭔가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해드리면 이제 즉각 반응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걸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마음이 급하다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따라다니는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듭니다. 그렇게 좀 이게 어제 분봉 차트이고요. 어제 ETF 순위입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증권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가 올랐는데 2차 전지 소재가 7%로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코스닥의 시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의 노이즈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의 물리적 충돌 우려 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뉴스 전해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공격 준비가 완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 남아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외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 당국에서 이번 주말 내에 이란 타격 준비가 완료됐고 23년 만에 최대 화력이 중동에서 현재 집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뉴스가 아침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간의 시한을 제시했고요. 만약에 불발될 경우에 강력한 군사 대응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요번에 이건 악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악시오스의 보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뭐 한 차례 탁 타격해갖고 대통령을 잡아오고 뭐 어디를 뭐 핵시설을 탁 타격하고 말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마도 대규모 전쟁 또는 장기 작전이 될 가능성이 이번에 높다. 왜냐하면 이 상대가 이란이에요. 이란 상대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시작을 하면. 그래서 아마 섣불리 못할 거다. 라는 쪽도 한편에 또 있는 거거든요. 섣불리 못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이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아마 이거는 장기전 또는 대규모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뭔가 불안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게 나오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되면 시장 충격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0일 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20일 그리고 25일 요쯤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노이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블라울 캐피탈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라울 캐피탈이 작은 데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규모로 봐서 400조 정도 되는 데입니다. 400조 원으로. 그렇게 되는 데인데 대출 자산 매각 및 환매 제한. 이 내용이 뭔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업 대출 부실 우려로 환매 요청이 러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무슨 어떤 회사냐면은 사모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대부분 대체자산 대출을 하죠. 투자를 합니다. 네. 어디냐면 부동산, 기업 이런 데도 이제 대출을 해주는 데인데 부동산 같은 장기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 회수금은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들어오고 내후년에 들어오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걸 가지고 투자한 개인들한테 계속해서 배당금 쪽으로 계속 이렇게 환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모두 다 와가지고 내 돈 내달라 해. 이러면 이제 유동성의 경직이 발생되는 거죠. 그게 발생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도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유동성 관리에 한계가 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환매 중지. 그리고 그 돈은 자산 매각해서 단계적으로 줄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게 있었죠. 언제요? PF, 우리나라 PF. 레고랜드 PF. 네. 레고랜드 PF가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게 발생이 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50억 달러 사모신용에 투자한다라는 거에서 좀 잠재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걱정스럽게 시장이 좀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400조 원, 우리 원화 기준으로 400조 원 규모가 전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네.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펀드 1, 2, 3, 4 쉽게 설명드릴게요. 1, 2, 3, 4, 5, 6, 7, 8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운영사에서도 펀드가 굉장히 많듯이 그 중에 한 펀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할게요. 한 6%라고 하니까 2.4조 정도 돼요. 한 2조 원으로 따지서 2조 원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금융주 사모펀드나 아니면 금융주가 일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야 이게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이게 또 탕화 속의 카나리아다, 이게 트리거다, 이게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 규모는 요 지금 환매 중단한 요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조 원 되는 그 중에 한 펀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게 혹시 이게 그냥 2조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상품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죠. 연쇄적인 반응이 네,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그 연쇄적으로 이게 트리거가 돼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 네네. 물론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예전에 뭐 SBB 사태 뭐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도 뭘 더 걱정하는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규모 자체가 요번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펀드나 대체 펀드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 돈 돌려줘 그러는데 못 돌려줘요. 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못 받고 몇 년 동안 있는 경우도 있어요. 레고 사태 때 있었던 PF 부실 대출로 일어난 그 돈 못 받은 사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네. 얼마나 금융시장이 파장을 안 일으키고 이게 끌고 가느냐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유동성 때문에 걱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됐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네. 요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한 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 막 주가 급락하고 그러면서 네.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AI에 자본 지출을 하는데 거기에 수익성을 못 따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낙오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으로 인한 유동성의 부족 또는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이해하시면서 향후에 제가 이거 설명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앞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찾아보시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걱정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의 작년 연간 무역 적자가 9,015억 달러, 12월은 전월보다 170억 달러 증가해서 703억 달러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 뉴스를 왜 전해드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해서 무역 적자 줄인다고 했잖아요. 네. 1960년 무역 통계 발표 이후로 최대의 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건 약간 제가 제 범위 내 주제 넘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지금 대부분 관세하고 그리고 온시오링, 리시오링 요걸 좀 한 거잖아요. 네. 리시오링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또 이번에는 의회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차 시간이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뭘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점차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연초에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뭐 호재가 되고 악재가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로 이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뭘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갈 거냐? 이번 선거를 갈 거냐?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로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감세 정책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내수 쪽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외부 쪽으로는 뭘 할까요? 전쟁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걱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분명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해서 이거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노이즈들,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그냥 노이즈에 제가 보기엔 노이즈들에도 시장이 좀 있는 거 보니까 견조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종 제 판단은. 그런데 이런 건 노이즈들이 악재로 작용되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그러면 시장이 불안불안해 하다가 그러다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정도는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뭐 예전에 제가 작년에 계속 미국 시장은 뭐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시장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멘텀이나 보고서 발표 종목들이 그냥 급등하는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이 들어가는 쪽의 섹터나 돈이 들어가는 쪽에 움직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돈이 들어가는 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은요. 이익 성장이 있는 쪽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은 AI면 AI, 메모리면 메모리, 아니면 조선, 뭐 방산, 뭐 이런 이익이 늘어나는 쪽에 어떤 바라보는 정책 사이클 또는 기술 혁신의 사이클 이걸 바라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저것 다 오른다고 해서 뉴스 하는데 전혀 딴 데 가서 같이 그걸 뭐 시장이 좋으니까 다 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꺾이면 걔네들이 엄청 꺾입니다. 뒤따라오는 애들은 꺾이면 좀 많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코스닥 차트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모양은 돌파하고 갈 모양입니다. 지금 그런 흐름을 좀 코스닥에서 보여주고 있고 아까 공 기자님이 코스닥 관련한 뭐 호재성 뉴스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뉴스에서 코스닥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이고 SK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이걸 상승 삼각형이라 그래요. SK 하이닉스도 이게 뭐 꺾이는 그런 차트가 아닙니다. 뉴스는 1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과 3자의 휴전안을 하고 있는데 군사적 휴전안은 합의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자기 영토를 상당 부분 양보해야 될 것 같은데 합의했다. 그런 부분은 다 합의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실무적인 군사해법은 마련됐지만 최종 실행은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에 담겨 있다. 미국 중재 종전안에 진척이 있었고 주요 쟁점에만 정치적인 이견들이 조금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에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게 무역 적자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모로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돌파구를 어디서 찾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더 되는 겁니다. 사실은. 관세 부담의 90%는 미국 기업 및 소비자일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외국 수출업체 부담은 4에서 10% 수준이고 대부분 미국의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백악관에서는 당파적이고 부적절한 문석이다. 관세는 생산 임금의 상승에 기여하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발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버드대, 시카고대 연구 보고서는 관세 거의 전부가 미국에 전가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도 소비자가 70%, 기업이 30% 부담하고 있다. 이 기업은 그러면 기업을 반반 나눈다 하더라도 소비자 70%고 수출업자 15% 기업, 수입업자 15%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들 문제 없다고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게 물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 걱정. 네, 그런 부분들. 저는 심각한 시스템 위기가 온다면 채권발 시스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나타나면은 채권발 시스템 위기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심각한 위기가 아닌 그냥 좀 비교적 큰 폭의 조정 위기. 비교적 큰 폭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 15에서 20% 정도. 네. 이 정도의 것은 아마 물가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AI 로봇 시장이 2035년에 1조 달러로 전망한다. 비즈니스 포스트의 보도가 좀 나왔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로봇의 10년이라는 보고서를 이번에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시장이 10년 뒤에 1조 달러, 죄송합니다.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내놓고요. 삼성전자와 이 뉴스 왜 가져왔냐면요.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 기업이 AI 로봇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부상할 것이다. 라고 해서 또다시 또 호재성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며 가치 사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 시장은 자율주행과 드론 및 휴머노이드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하기를 중국 CATL이나 EV에너지 등 배터리 기업도 가치 사슬에 아마 함께 들어가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 그 태양전지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았는데 처음에 이 얘기 나올 때는 발음도 어려워요. 페로브스카이트. 그래서 이 얘기를 막 이제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제 국내 연구진이 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성공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곧바로 다 떴습니다. 이 종목들이. 그래서 우리 국내 기술진에서 디스플레이와 우주 태양전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걸 썼다.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중국과 대만은 갔는데 우리나라는 안 왔죠. 제가 그래서 그 업계분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업체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 안 해주죠. 예, 그렇죠.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만 갔겠어요? 전 세계 다 만나고 다니겠죠. 그 말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만났을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도. 좀 소문 났을 것 같은데.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여기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요번에 좀 길어질 테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이제 길어질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력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니스트라든지 네. 한국화학연구원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요걸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발라 놓으면 그 색 표현이라 디스플레이에서는 색 표현, 그다음에 태양전지에서는 효율 같은 게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자체가 효율이 네.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발도 좀 어렵지만 네.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뭐 말씀하시니까 이 종목들이 꽤 많아요.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네. 꽤 많은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움직였냐면 시장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가장 가벼운 놈이 상가 들어가거나 가벼운 놈이 제일 세요. 네. 이해 되시겠죠? 네. 예전에는 시가총액 2천억, 막 1,000억 이런 애들이 그냥 막 떠버리고 대형주는 좀 무겁게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일 대형주가 제일 셉니다. 그래요? 이것도 제일 대형주가 제일 세요. 네. 그렇게 좀 잘 달라졌어요.
유럽연합에서 산업가속화법을 3월에 발표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이거 좀 두고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섹터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유럽연합에서 부품의 70% 이상을 유럽연합 내에 역내 부품을 사용해야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 근데 이 배터리도 배터리 부품도 들어간 거예요. 완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부품. 그러니까 전체 배터리 외에 그러니까 유럽산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 요거 외에 차량 부품 가격 기준으로 최소 70% 이상의 부품을 유럽 내 역내에서 생산하고 조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또는 일본도 이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정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신규 투자 1라운드 1,000억 달러 펀딩 마무리됐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자체 일단 먼저 밑에부터 읽어드릴게요. 기업 가치 8,50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펀딩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500억 달러, 소프트뱅크 300억 달러, 엔비디아 200억 달러 규모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조금씩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추정, 요 정도 규모라고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서 뭐가 좀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악재가 좀 됐었냐면은 아마존의 자체 AI 칩 채택을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엔비디아에 조금 악재가 좀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오픈에 특히 젠순왕이 야 우리 아니다. 네. 우리 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툭하면 뉴스에 보면 깐부예요. 우리 오픈 AI와 우리는 깐부다. 뭐 계속 그랬는데 실제로는 다른 행보를 좀 오픈 AI에서는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전기가 급등했었죠. 어제 AI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MLCC나 기판 등의 부품사로 확산되고 있다. 근데 이런 분석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 이런 분석들이 지난 연말과 연초에 이미 다 나왔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고사양의 MLCC와 기판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맞아요. 여기도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타에서 고사양의 MLCC 주문이 자기 총 생산량의 2배 수준의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내 3월까지죠.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근데 올리겠죠. 이렇게 되면 결정할 것이다. 미리 시장에 한번 얘기를 던져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삼성 SDI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이 장외 기업입니다. 지분을 전량 매각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2% 보유하고 있고요. 10조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매각을 하느냐?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자금 확보, 즉 투자 자원 재원 확보 및 재무적 개선을 위해서 보유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삼성 SDI는 어제 8% 올랐어요. 그런데 삼성 SDI를 설명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제가 가져오는 거는 부연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별 종목을 가져올 때는 그 개별 종목의 산업이나 딴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죠. 보통에는요. 요즘에 개별 종목 얘기 굉장히 예민해 있거든요. 감독원에서. 왜 그러세요? 네. 되게 예민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SK온이 대표적인 우리 배터리 3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 SDI에서 자사의 알짜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해서 간다는 거는 여전히 이쪽이 계속 투자를 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시장에서 읽혀진다는 게 한 가지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또 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항상 캐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자신들의 섹터의 사이클이 올 때는 처음에 갔던 게 같이 가지 않아요. 그 캐즘에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온전히 나중에 다 가져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재무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무구조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이제 중소형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분 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3차 3법 개정을 이번 달 내에
처리 방침이다.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까지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중소벤처기업도 예외 없이 자사주소가 의무화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지금 이번에 꺼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본 내용은 신규 취득 자사주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법 시기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수가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좀 문제가 되냐면 뭐 진짜 대주 지분이 약한데 이제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경영권 방어가 좀 어려운 기업들에는 좀 대체 수단을 좀 만들어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외 적용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그동안의 의논을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계속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오기로는 예외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외 이런 건 예외를 당연히 해야죠. 항공통신방송 국가기관망 뭐 이런 데들은 예외를 당연히 해야겠죠. 부칙으로. 그런데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이 취지 자체가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안 놔주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예외를 만들다 보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많은 기업들이 이 예외에 피해가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연 없는 무담 없다고. 이걸 하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금 코스닥에 상당히 호재성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대기업들의 횡포, 대기업들이 뭐 지분 조금 갖고 뭐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맨날 보잖아요. 네. 기사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이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욕먹을 들어. 오래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중소형주에 그런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왜냐하면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에 지금 아마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중소기업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의사항에.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일대주주가 고령인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네. 게 아주 그냥 뭐랄까요. 법칙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법칙처럼. 주의사항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상속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대기업, 대형보다도 중소기업 훨씬 많아요. 그런 기업이. 그리고 코스닥은 원래 좀 고평가야. 그래서 코스닥을 활성화시키려면 수급으로 활성화시켜야 돼. 또는 구조적인 활성화를 해야 돼.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에도 자기 원래 탄탄한 수익이 몇 년 동안 이익이 늘어난 을려오늘의 이런처럼 탄탄히 이익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익이 있지만 그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PER이 10배뿐이 안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또 있어요. 코스닥에도. 네. 근데 왜 투자를 못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편포로 방송은 많이 기관에도 많이 보시니까요. 코스닥은 커버링을 안 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일정 이하의 자본을 커버링 자체를 안 해. 그래서 몰라 이거를. 네. 몰라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만 하고 안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있지만 거기서 진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얘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것도 중소형주의 자사소가 의무화를 다 해라 그러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외하다 보면은 그냥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거에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기업주들이 네. 그렇게 다 피해갈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외 없이 하는 걸로 지금 말은 나왔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만일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수급이 받쳐주고 아까 말씀대로 코스닥 커버링이 점차 더 많이 되고 그 얘기가 뭐냐면 연기금에서 아까 권 기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의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확산이 되면 연기금 투자할 수 있어. 시장이 불안하니까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번에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코스닥 부양 정책을 좀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수가 의무화를 한다는 부분으로 아마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랄까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도 예외 없이 자사주소가 의무화가 되면 또 시장은 한 번 더 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자, 하여튼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앙트러프러너십. 네. 네, 그거 저희가 이 스타트업 하신 분들 창업해서 또 뭐 몇 년 이상 또 자신의 모습을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신 이런 이제 기업인들을 모시고 그런 창업자 그렇죠. 정신, 기업가 정신 같은 것들을 새로 또 창업하신 분들께 아니면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는 건 많이 익숙하지만 학원도 많고 하니까 나 스스로 배우는 그리고 아무도 가본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러면 먼저 앞에서 간 사람들. 성공해 보신 분들 혹은 먼저 가서 먼저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 그 기업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 벌써 2기입니다. 지난번에 1기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이번에 뭐 패스트트랙 아시아, 두나무, 리디, 에이블리 이런 국내 최고의 기업들 대표님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셨습니까를 직접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배우는 분들한테도 매우 소중하고 또 네. 이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이분들도 이걸 좀 전해주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신들 먼저 와 보니까 좀 이게 이 사람 좀 전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 마땅한 통로가 없으니까 이분들도 답답하셨고 또 배우고 싶은 분들도 너무 답답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네. 잘 또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에 창업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한 3년 정도 잘 끌어왔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별로 또 맞아요. 어려움들이 그게 또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앙트러프러너십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아침 라이브는 요 정도 하고 지금 한화 시스템 어딥니까? NH투자증권 등 요런 데들이 넥스트에서 한 두 자릿수 이상 막 가거든요. 15%, 16%. 오늘도 강할 수 있겠네요. SK 이터닉스, 네. 여기도 센 것 같고 교보증권, 오늘도 증권주들 증권? 네. 엄청 세네요. 자, 그러면 네, 더블 밸류업에서 조금 더 자세한 시황 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촬영을 또 갑니다.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자리에 그 우리 류종훈 기자, 우리 회장님, 협회장님 자동차 기자협회장. 네네. 네.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오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